한국의 쇼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다. 뻔한 감성팔이 한국쇼 예상. 2025년 서울 에이펙을 앞둔 세계 언론의 평가는 이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뻔한 쇼일 거라고 폄하했던 한국의 모습이 송출되는 3분. 단 3분 만에 모든 방송국이 뒤집어지고 상황은 모든 예상을 찢어버렸습니다. 한국 정말 미쳤구나. 그것은 20년간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프랑스 최고의 앵커가 생방송 중에 내뱉은 단 하나의 한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도 경악했습니다. 대체 그 3분짜리 화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또 한국의 쇼겠지. 생방송을 시작하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본 화려한 외교 행사였고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었죠. 하지만 3분 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원고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앵커가 생방송 중에 말을 읽는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앙투안 르블랑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24의 국제보도부 앵커로 20년째 일하고 있죠. UN 총회부터 G7, 에이펙까지 세계 정상회의를 수십 차례 취재했습니다. 국제정치와 문화외교가 제 전문 분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0월의 마지막 날, 이 생방송이 제 모든 걸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완벽한 톤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이 만들어낸 프로페셔널한 목소리였죠. 모니터 속 화면이 전환되고 서울의 만찬장이 보였습니다. 제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이번에도 화려한 쇼케이스형 외교를 준비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외교를 피상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그저 식탁 위의 꽃일 뿐 외교라는 차가운 게임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장면이 이상하게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시끄러운 음악과 조명이었지만 그곳에는 격이 있었습니다. 만찬장 테이블 위에 식기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전칠기였죠. 자개가 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신라 금관을 재현한 장식이 세워져 있었고 그 사이를 유영하듯 움직이는 한복은 세계 절제를 통해 오히려 극강의 우아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명이 만찬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금빛과 푸른빛이 교차하며 공간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였죠. 현재 각국 정상들이 만찬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그때 화면이 다시 전환되고 한 남성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사회자 지드래곤 권지용.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세계적인 K-팝 아티스트가 에이펙 만찬의 사회를 본다는 겁니까? 이런 건 외교 프로토콜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각국 정상들을 비췄는데 미국 대통령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일본 총리, 영국 총리, 캐나다 총리까지 모두 휴대폰을 꺼내 들고 직접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20년간 수많은 국제회의를 중계했지만 이런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충격받았지만 저는 생방송 대본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각국 정상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으로 조정실 PD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앙투안, 왜 그래? 집중하라고.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미소가 아니라 감탄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죠. 화면 속에서 지드래곤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만찬이 아닙니다. 문화와 외교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30대 아티스트가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한다는 게 믿어집니까?
카메라가 한국 대통령을 비췄는데 그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국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에서 문화를 외교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원고와 다른 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쇼케이스라고 쓰여있던 부분인데 그 단어가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화면 속에서 가야금 소리에 현대적인 비트가 섞인 음악이 흘렀습니다. 배우 차은우가 정상들의 부인들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매그니피크. 진짜 미쳤군이라는 프랑스어가 무심결에 흘러나왔습니다. 생방송 중에 프랑스어를 쓴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조정실이 술렁이는 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 현장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의상 서울발 에이펙 소식이었습니다. 겨우 말을 끝냈고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앙투안 괜찮아? 방금 뭐였어? 조정실 PD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모니터가 꺼져 있었지만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금빛 나전칠기, 신라 금관, 지드래곤의 목소리, 정상들의 휴대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 따뜻함. 한국. 그 이름이 스튜디오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 순간에 20년 경력의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방송이 끝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책상에 앉아서도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기자가 다가와서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앙투안, 이거 좀 봐. BBC 뉴스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한국식 문화 외교 에이펙을 사로잡다. CNN도 똑같았습니다. 무기가 된 문화, 서울의 새로운 전략. 르몽드는 아예 일면에 실었더군요. 소프트 파워의 재발명, 한국이 보여준 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오늘 나온 거야?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전 세계가 난리야. 독일, 이탈리아, 일본까지 모두 한국 얘기야. 저는 태블릿을 넘겨가며 기사들을 확인했는데 정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만찬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편집실에서 긴급회의 소집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이 모여 있었고 편집장이 벽면 스크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는지 보십시오. 화면 가득 각국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BBC, CNN, NHK, 알자지라까지 모두가 한국을 말하고 있었죠. 선배 기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쇼를 잘하죠. 올림픽 때도 그랬잖아요. 편집장이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각국 정상들의 SNS를 보세요. 미국 대통령의 인스타그램이 나타났습니다. 만찬장 사진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죠. 문화가 외교를 만났다. 감동적인 밤이었다. 조회수가 900만을 넘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환대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영국 총리, 캐나다 총리, 호주 총리까지 모두 자신의 SNS에 만찬 사진을 올렸더군요. 정상들이 직접 SNS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배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외교 아닐까요? 선배 기자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외교는 협상이야. 공연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전 세계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편집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팩트를 봐야 합니다. 그가 다시 화면을 전환했는데 프랑스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외교가 따뜻하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프랑스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감동했습니다. 특집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지드래곤의 연설 영상이 떠 있었는데 누군가 공유한 클립이었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의 정책이 예술가들의 캠퍼스가 됩니다. 그 한 문장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책이 캠퍼스가 된다고요? 저는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책이 예술가들의 캠퍼스가 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이 예술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고귀한 권력 아닙니까?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지드래곤의 표정이 정지 화면에 남아 있었는데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정책이 예술가들의 캠퍼스가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외교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고 센 강이 흐르고 있었죠. 프랑스. 문화의 나라, 예술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외교에서 이런 따뜻함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우린 왜 이런 장면을 만들지 못했을까? 복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여러분의 정책이 예술가들의 캠퍼스가 됩니다. 정책이 예술이 될 수 있다면, 외교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본 외교는 뭐였습니까?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따뜻했죠. 파리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황금빛만 가득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생방송 특집 코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소프트 파워, 외교의 새로운 언어였죠.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소프트 파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프트 파워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이것은 하드 파워를 팔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포장하는 화려한 겉모습이었죠. 화면이 전환되며 각국의 외교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리는 다른 걸 봤습니다. 제가 손짓하자 화면에 한국의 만찬 장면이 떠올랐는데 금빛 나전칠기와 한복, 지드래곤의 모습이 보였죠.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감성의 언어로 재정의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며 K-팝, 한식, 한국 디자인, 반도체 기술이 하나의 그래픽으로 합성되어 떠올랐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고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로 연결된 문화 전략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말했습니다. 2023년 K-팝의 해외 수익은 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화면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각국 정상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장면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죠. 한국은 감성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건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고 제작진들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휴대폰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외교 프로토콜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이죠.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문화는 이제 장식이 아닙니다. 문화는 전략입니다. 화면에 한국 대통령과 지드래곤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치인과 예술가가 함께 서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한국을 통해 미래 외교의 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외교는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정상회의를 취재했지만 서울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한 나라의 혼을 목격했고 한국이 외교를 예술로, 협상을 감동으로 바꾸는 걸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뉴스가 아닌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은 이제 감성의 제국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고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조정실 PD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앙투안, 지금 뭘 한 거야? 원고랑 완전히 달랐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PD님, 저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진실을 전해야 하죠. 한국이 보여준 건 진실이었고 저는 그 진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PD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지만 제 가슴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기자에서 증언자로 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방송국 서버에 접속해서 오늘 제 방송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제가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감성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20년 경력의 기자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제 본능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 이렇게 따뜻할 리가 없어. 뭔가 계산된 거야.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각국 정상들이 웃고 있었고 지드래곤이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건 연출이야. 완벽하게 계산된 쇼지. 저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넘겼습니다. 한복 입은 도우미들, 금빛 나전칠기, 신라 금관 장식까지. 다 준비된 거야. 감동시키려고 만든 무대일 뿐이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저를 흔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편집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았죠. 편집장이 제 방송 영상을 틀었습니다. 앙투안의 어제 방송 다들 봤죠? 선배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감성적이었어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언론인이지 한국 홍보대사가 아니잖아요. 제 얼굴은 금세 뜨거워졌고 후배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반응을 보세요. 댓글이 폭발적이에요. 편집장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시청자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진심으로 감동한 게 느껴졌어요. 20년 경력 앵커가 저렇게 떨린 목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한국의 외교가 정말 다르긴 다른가 봐요. 선배 기자가 비웃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감동했다고요? 그들도 쇼에 속은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쇼라고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선배님, 각국 정상들이 직접 SNS에 올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선배 기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도 정치인이에요. 이미지 관리죠. 900만 조회수가 이미지 관리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정상회의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정상들이 직접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건 처음 봤어요. 편집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둘 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에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는데 현장 특파원이 보낸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은 차은우 사회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차은우가 각국 정상 부인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 문화를 설명하고 있었죠. 부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그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하지 않았죠. 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프랑스가 잃어버린 거였구나. 명예.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 세계를 향해 당당하지만 따뜻한 미소. 프랑스는 언제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저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저는 중동을 취재했습니다. 전쟁 직후의 정상회의였죠. 그때 각국 정상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뿐이었습니다. 협상은 있었지만 감동은 없었습니다. 합의는 있었지만 따뜻함은 없었죠. 그때는 미소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른 걸 만들었습니다. 외교에 온기를 넣었습니다. 권력의 감성을 섞었죠. 저는 다시 차은우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나는 기자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인간으로서 감동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20년간 저는 냉철함을 지켰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했죠. 하지만 그 냉철함 속에서 저는 뭔가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진심을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따뜻한 빛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백 번 물었죠. 나는 기자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감동했다. 그것이 죄인가? 동료들의 날카로운 비판, 객관성을 잃었다는 그 차가운 지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의 감성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포보다 더 강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목격한 진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야 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누구보다 먼저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장, 피에르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앙투안,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그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피에르,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피에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에이펙 만찬이 과연 우연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수십 년간 이어진 체계적인 감성 전략이라면 어떻습니까? 피에르는 제 말의 무게를 즉각 알아차렸죠. 한국의 지난 10년간 모든 외교 행사, 문화 이벤트, 부산 엑스포 유치전, 평창 올림픽까지 문화와 감성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주십시오. 몇 시간 뒤 제 사무실의 컴퓨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보낸 자료들이었죠. 저는 모니터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드론 1218대가 밤하늘에 오륜기를 그렸다. 저는 그때 그저 기술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개막식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5 아이들의 시간여행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 따뜻한 이야기에 울고 웃었죠. 다음은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파리에서 열린 그 프레젠테이션. 기억납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대한 빌딩과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BTS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 세대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감성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말했죠. 자료는 끝이 없었습니다. K 콘텐츠 수출액 20년간 20배 증가. 한식, 디자인, 클래식. 문화 전반의 동시다발적 성장. 저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펜이 멈췄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젯밤 제가 본 그 감동은 우연히 터진 불꽃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거대한 전략의 정점이었습니다. 이건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BBC와 CNN의 과거 기사들을 교차 분석해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돈과 무기를 말할 때, 미국이 힘을, 중국이 자본을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도 한국은 늘 사람을, 문화를, 감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총 대신 노래로, 선언 대신 따뜻한 미소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방송국 로비에서 본 시청자 인터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 노신사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외교는 따뜻하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외교의 시인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에르. 자료는 충분합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습니다. 특집 기사로 말입니까? 아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특집 다큐멘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감성도 외교가 된다는 것을. 아니, 감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외교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빈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감성, 전략이 되다. 이건 더 이상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격한 진실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기획안은 방송국 내부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기획안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20년 경력의 동료들이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도국장이었던 필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오랜 친구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앙투안, 이게 대체 뭡니까? 그가 제 기획안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제목이 감성, 전략이 되다라고요? 이건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감상문이죠. 다른 간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한국 편향적이야.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어. 우리가 언제부터 특정 국가의 홍보 대행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사실을 기획안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문화라고 치부하며 무시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증명? 필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앙투안, 당신은 감동한 겁니다. 그들의 쇼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라고요. 우리가 프랑스 24입니다. 냉철한 이성을 잃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기획안은 당연히 보류되었죠. 회의실 밖의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온라인 여론이 그야말로 불타올랐습니다.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죠. 앙투안은 한국에 매수됐다. 20년 명성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군. 해시태그 앙투안 게이트. 감성파리 앵커는 은퇴하라. 악의에 찬 비난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물론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다. 나도 감동했다. 용기 있는 발언이다. 프랑스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거대한 비난의 물결 속에서 그 목소리들은 너무나 작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뉴스룸에 홀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정막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국의 에이펙 행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정말 제가 속은 겁니까? 저것이 전부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에 불과했단 말입니까? 세계 정상들은 그 순간만큼은 권력자가 아닌 한 명의 관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그 표정들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저 웃음은 돈으로 만들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 감탄과 놀라움은 연기나 계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진심을 만나는 순간에만 터져나오는 인간 본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제 감동이 틀리지 않았음을, 제 눈이 정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버려져 있던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죠. 파리 지국의 현장 특파원 마티유였죠. 그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앵커님, 지금 혹시 르몽드 기사 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방금 일면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앵커님의 어제 방송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르몽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앵커님의 감성의 제국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한국의 이번 외교를 외교의 예술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감성의 정치를 한국이 부활시킨 것이라고요. 외교의 예술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의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난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명확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차갑고 건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이 뜨거운 감동을 동반할 때 그 힘은 세상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 신념은 이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보류된 기획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규 뉴스 시간, 제가 앵커로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증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제 20년 경력은 물론 방송국에서의 제 남은 인생을 전부 거는 도박이었죠. 스튜디오의 공기는 방송 시작 전부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필립 국장은 제게 오늘 방송을 하지 말라고 휴가를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조정실의 PD 장피에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제 이어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앙투안 정말 하실 겁니까? 윗선에서 당장 당신을 해고하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카메라의 붉은 램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에게만 들리도록 말했죠. 장피에르, 이건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의 증인이 될 겁니다. 카메라 램프가 켜졌습니다. 저는 큐 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5초, 10초, 스튜디오는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시청자들은 정지된 화면과 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당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조정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감정을 전하려 합니다. 제 목소리만 텅 빈 스튜디오를 울렸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제가 준비한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밤을 밝혔던 그 황금빛 조명, 나전 칠기의 영롱한 빛, 한복의 부드러운 곡선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야금의 선율에 현대적인 비트가 실려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드래곤의 연설, 차은우의 미소, 세계 정상들이 휴대폰을 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 진심의 순간들이 느린 화면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때 화면 위로 제가 직접 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성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어폰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필립 국장이 조정실에 직접 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장 방송을 멈춰. 앙투안. 카메라를 꺼. 장피에르가 저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 렌즈 너머 프랑스 전역의 시청자들을,
그리고 필립을 향해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왜 이 영상을 멈춰야 합니까?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냉철한 이성이 진실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까? 카메라는 제 얼굴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눈빛은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진심을 온 마음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총과 돈이 아닌 따뜻한 문화와 진심. 어린 미소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저 나라를 말입니다. 이것이 쇼라고 비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예술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외교의 미래입니다. 방송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30초도 지나지 않아 방송국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장 피에르가 태블릿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앙투안,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자 반응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리스펙트 앙투안, 해시태그 코리아 소프트 파워, 해시태그 프랑스 24이 부활. 시청률 그래프는 방송국 역사상 최고점을 뚫고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의 뉴스룸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전역이 저와 함께 한국을 목격했습니다. 제 방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랑스 전역은 저와 함께 한국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폭발적인 반향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휴대폰은 문자 그대로 불이 났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모든 주요 방송사들이 제 방송 클립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죠. 20년 경력의 냉철한 프랑스 앵커가 생방송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성의 제국을 선포한 사건이었으니까요. 르몽드는 아예 일면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앙투안 르블랑, 감성으로 외교를 정의하다. 그들은 제 방송이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저널리즘의 각성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UN 공식 계정에서 제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평화롭게 연결하는가. 전 세계가 그리고 제가 전한 한국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국제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제 눈을 향해 터졌습니다. 한 영국 기자가 날카롭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앙투안, 당신은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동의합니까? 한국이 당신에게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당신의 20년 신념을 버린 겁니까?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하던 그 수백 개의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신념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큰 진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고 물으셨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객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데이터와 흔들림 없는 사실뿐입니까? 저는 그날 돈으로 살 수 없는, 계산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한 나라의 진심이 어떻게 세계 최강 대국 정상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감동이야말로 제가 목격한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단 하나의 서한이 배달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언론사의 논평도 아니었죠. 그것은 서울에서 한국 대통령실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문화를 가장 정확히 이해한 외국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주어 고맙습니다. 저는 그 짧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20년간 권력의 역학만을 쫓던 제 손에 진심이라는 단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파리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도시는 수백 년간 이성과 논리로 세상을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문화는 이제 무기가 아닙니다. 장식도 아니죠. 문화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국가와 국가를 잇는 유일하고도 가장 따뜻한 다리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서울에서 저는 사실이 아닌 인간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메시지였고 그들의 미소는 외교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감성으로 움직이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나는 다리 위에서 한국이라는 찬란한 빛을 보았습니다. 큰 깨달음과 변화를 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주파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